네, 안녕하세요. 2022 서울국제도서전 디지털 북 책캐스트의 테크놀로지 발전과 출판 콘텐츠의 미래 세션을 맡은 신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리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출판 콘텐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가장 핫한 현장에서 세 분 연사를 모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를 드리면 좋겠지만 이 자리 배치상 강연을 하시면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연사 먼저 세 분 소개를 제가 잠깐 드리면 우선 그 사회학자 강지웅 선생님이 먼저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빌리버 대표님, 양병석 대표님께서 더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들을 점검해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만화 작가 김태곤 선생님이 작가들의 창작 플랫폼과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기대되는 자리고요. 독자분들, 수용자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첫 번째 강연으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지웅 선생님이 준비하신 오래된 새로움, 레트로 게임의 세례로 읽어보는 이라는 제목의 강연인데요. 레트로의 열풍과 스토리의 기획 그리고 창작 생태계 서로의 어떤 사회학적인 심리 문화를 재미있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을 공부하는 강지웅입니다.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을 오래된 새로움, 레트로 게임의 사례로 읽어보는 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는데요. 발전하는 기술은 늘 새로운 지평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이 최신의 기술을 가장 대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트로 게임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한번 다른 관점을 가져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출판 콘텐츠의 변화 전반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은 분야에 따라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기존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방식의 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콘텐츠 분야에 적용해 보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 유통 그리고 소비에 걸쳐서 변화와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새로운 경향이나 문화가 만들어지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디지털 전환 역시 이전으로부터 이어져 온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그런 배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타이제이션,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전환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아날로그의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게 디지타이제이션이라면 자료를 만드는 제작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데요. 이 단계를 전자책에 거칠게 비유를 해보면 디지타이제이션은 CD-ROM, 전자책이 CD-ROM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전자책 리더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전반, 그리고 디지털 전환은 웹소설을 비롯해서 출판 콘텐츠와 관련해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1차적으로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걸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시작이 될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을 출판 콘텐츠와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디지털 전환은 제목만 있는 책이라고 비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은 제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앞으로 쓰여질 예정인 책인 거죠. 그런 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결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어떤 과정들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이 더 흥미로운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먼저 출판 콘텐츠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다소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 주제에 비해서 다소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판 콘텐츠라는 용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과 관련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렇다면 출판 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출판 콘텐츠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 집단이 디지털 전환에 더 호응할까라는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면 젊은 세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죠. Z세대가 로블록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 맞지만 과거에 프리첼이라는 사이트에서 아바타 아이템을 열심히 구입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네,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구입해서 미니미아 미니룸, 네, 혹은 배경음악을 네, 활발하게 구입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프리첼이 2000년도를 전후해서 활발하게 운영됐었던 걸 고려해 보면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Z세대만의 특징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 근본적인 변화를 어쨌든 예고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아날로그적인 것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아날로그적인 것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듯이 아무리 디지털이 강조되고 강화되더라도 아날로그적인 것이 갖는 의미나 의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아날로그의 역할과 자리매김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변화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을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과거로부터 현재를 경유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연결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변화와 과거에서 현재로 이루어진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레트로 게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트로 게임은 오래된 게임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레트로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복고 게임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이 레트로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기 전에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고전 게임이라는 용어로 이 게임들을 불렀었습니다. 레트로 게임은 성장할 수 없는데 확장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레트로 게임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옛날에 만들어진 게임이라서 새로운 제품, 특히 게임을 사용하는 전용 기기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AS 같은 그런 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강조되면서 소장 가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거나 몇 개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희귀성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게임기나 게임 타이틀이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만 있다면 리셀 마켓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만 레트로 게임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레트로 게임에서 특히 강하게 흥미를 느끼는 거는 이 분야에서 게이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레트로 게임 장터라고 하는 이벤트고요. 다른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을 기반으로 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레트로 게임 장터는 플리마켓처럼 각자 소장하고 있는 레트로 게임을 판매하는 형식인데요. 이런 행사에서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끼리 교류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도 문화적으로 갖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도서전에서도 네, 책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끼리 같은 장소에 있다라는 점에서 주는 또 만족감이 있잖아요. 네, 레트로 게임 장터에서도 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게이머들이 함께 제작부터 완성까지 그리고 그 완성된 제품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완성해 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게임을 현재에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의 차이는 있어도 환경 자체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인 거죠. 게임 분야에서도 리마스터나 리메이크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 이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장하는 레트로 게임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을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리마스터, 복각, 호환, 팬메이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마스터는 과거에 만들어진 게임을 최신 환경에 맞춰서 다시 만드는 작업인데요.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요소를 가미해서 리메이크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복각의 경우는 주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하드웨어를 다시 만드는 방식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상단에 있는 사진인데요. 게임기가 구닥동이라는 레트로 게임 커뮤니티에서 결성된 네오팀이 제작한 제믹스 미니라는 기기입니다. 발표되자마자 너무 인기가 좋아서 네, 저도 구매에 실패하긴 네, 했는데요. 네, 높은 가격에 네,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기는 제믹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하드웨어를 복각한 건데 당시에 나온 게임팩을 실제로 이 기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이 밖에도 닌텐도나 세가 등 과거에 유명한 게임기를 만들었던 곳에서 당시 게임기와 모양은 같으면서 좀 크기가 작은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게임기를 몇 해 전부터 네,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호환은 과거에 만들어진 게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을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주로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게임팩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게임사들과 라이센스를 맺어서 새로운 게임기의 형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만들어진 게임기는 새롭게 제작이 되지 않아서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도 어렵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으면 게임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호환이 가능한 제품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메이드는 앞에 키워드 모드를 포괄하면서 레트로 게임 분야를 움직이는 주요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트로 게임 시장을 포함해서 레트로 게임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향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이 요소가 앞으로 레트로 게임 영역을 계속 확장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트로 게임은 과거에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추억 또는 새로운 경험으로 나뉘는데요. 과거에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옛날의 향수를 느끼는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처음 해보는 새로운 경험이 되겠죠. 근데 저는 레트로 게임을 새로운 장르로 받아들이는 이 반응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게임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당연히 보다 많겠죠. 그래서 과거의 게임에 비해서 게임의 구조나 진행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함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레트로 게임을 좀 심플한 재미가 있는 재미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레트로 게임도 근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옛날에 나왔을 때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게임이었겠죠.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런 반응이 좀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트로 게임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레트로 게임을 하면서 성장한 게임 개발자들이 그런 레트로 게임과 비슷한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임들을 레트로풍 게임이라고 하는 장르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도 레트로 게임이 만들어가는 영역들이 다양하게 확장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세미나의 주제와 연결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흐름이 반드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레트로 게임의 사례처럼 향유자가 주도하는 문화의 경우는 반드시 새로운 방향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게이머나 새로운 경험으로 재미를 느끼는 게이머 모두가 레트로 게임이라는 장르 안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면서 다양한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출판 콘텐츠에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두 수렴하는 경험의 스펙트럼이 기술의 발전과 만나면서 예상 밖의 새로운 지점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변화를 가늠하고 전망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있는 것들을 재정의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출판 콘텐츠가 어떤 접점을 만들어갈지 가늠해 보는 것이 출판 콘텐츠의 미래를 살펴보는 앞으로 발표를 해주실 두 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그런 출발점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찬찬히 정말 레트로 속도로 레트로 스타일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사회자로 이렇게 역할을 받고 나서 주제를 레트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얼핏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싸이월드나 프리첼 세대들을 아시겠지만 저도 싸이월드의 부활을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을 2000년대 초반부터 경험했던 세대이고 단순히 이제 새로운 게임들과 접목되면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어쩌면 레트로라는 말은 오래된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강지웅 선생님의 아주 깊이 있는 문화 연구 스타일의 그 연설이 뒤에 이어지는 양병석 대표님의 강연과 굉장히 잘 붙는데요. 두 번째 양병석 대표님의 그 강연 주제가 웹툰과 메타버스의 새로운 무언가라는 이제 주제인데 이제 출판 산업에서 스토리라든지 산업의 생태계가 이제 본격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동을 할 때 우리나라 스토리 산업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순환 시스템들이 굉장히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IP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핫한 현장에서 산업의 최전방에 계신 전 네이버 웹툰 PD이면서 XR 플랫폼 주식회사 빌리버 대표님 양병석 대표님을 모시고 현황에 대해서 또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정말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참 잘 그 화두를 던져 주신 것 같고요. 저희는 앞에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정말 최전방입니다. 최전방. 그래서 최전방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지만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말 그대로 앞에 나가서 탐색하는 이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금 빌리버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이전에는 코믹스 V라는 회사 명이었거든요. 그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믹스V는 360도 지면에 연속된 그림과 소리를 이용한 새로운 만화 형식으로 하는 웹툰을 만들었거든요. 잠깐 안 보이는 다시 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360도 이미지를 주위를 둘러보는 형태고요. 360도 영상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영상이라는 것이 원래 이미지 여러 프레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그 한 장 한 장을 이미지로 해석을 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넘겨보는 형식의 만화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뭐 VR의 HMD를 보고 쓰고 보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만화였고요. 저희랑 이제 늘 비교되는 이제 호랑 작가님의 스피어툰이 있는데, 스피어툰은 보시다시피 스피어툰 메이커라는 소프트웨어로 기반해서 만들거든요. 옆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3D 공간에 레이어를 편집을 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출판에 좀 흡사합니다. 네, 출판에 훨씬 흡사한 방식. 왜냐면 한 장을 그냥 이미지를 잘 편집하는 거라면 저 스피어툰은 굉장히 다수의 레이어들을 편집을 해서 배치를 하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책에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툴이 없어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그냥 편집을 잘 하셔갖고 압축해서 올리면 배포가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comicsv.com에 가시면 그 형식 원고 형식으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많이 고민했던 것들이 제작이나 연출에 대한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폰트를 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컷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 다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부분들을.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저희가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나 재작년에 이제 계속 그 여러 가지 메타버스 이슈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웹툰보다는 메타버스 관련 일들을 많이 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일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올해 보면 모든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예전에는 뭐 VR, 인공지능, AR인데 지금은 다 메타버스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메타버스를 조금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윤정현 선임연구원이라는 스태피 연구원님이 하신 얘기인데,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인터넷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공정하는 집합적 가상 공존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밑에 보면 이런 종류로의 메타버스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가 증강현실, 예, 포켓몬고 아시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얘기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SNS예요. 그리고 거울 세계는 구글어스, 배달의 민족 있는 것도 신기하시죠? 그리고 비트코인, 뭐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NFT도 거울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생활형 인터넷 서비스들이 전부 거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뭔가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울 세계인 거죠. 그리고 가상 세계,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면 최앞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로 이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가 앞에서 이제 끌고 나간 거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회사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유명해졌지만, 실제로는 메타버스의 정의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앞단에서 끌고 나가면서 모든 것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 믹스가 되는 이런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를 어떻게 공략하고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가는지는 오늘 따로 설명은 좀 안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주제를 NFT를 좀 좁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왜 블록체인이 메타버스냐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다 블록체인이 왜 메타버스하고 관계 있냐고 하면 아니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로블록스나 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타버스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본래 인터넷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전자상거래가 관련한 기술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그냥 문서에 연결하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완을 하려고 나온 기술들이, 한국이 제일 앞단에 나갔었는데 공인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자상거래를 못했어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제 표준들이 생기면서 후속이 됐고요. 지금 공인인증서가 욕을 먹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나갔기 때문에 혼자 더 동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자체에서 인증과 결제가 가능한 프로토콜이 최초로 나왔는데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 기술,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 경제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게 블록체인이고요. 그 중에 이제 뭐 NFT라고 말하는 건 사실 ERC721이라는 프로토콜 번호의 통칭이에요. 사실은 이건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뭐 비트코인 혹시 거래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더리움이나 1 비트코인 밑에 0.0000001 비트코인까지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얘의 특징들은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쪼개죠. 굉장히 많이 쪼갤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데 ERC721 프로토콜은 안 쪼개져요. 그게 가장 유일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가장 반대되는 특징인데 이걸 이용해서 뭘 할까 하다가 재밌는 거를 시작을 했죠. 네, 그 재밌는 게 최초 유명했던 게 이 크립토키티 드래곤 카드를 파는 거였는데요. 256비트의 유전 코드라고 적혀 있는데 뭐냐면은 256가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뭐 돌아갔다든가 해서 256가지 특징을 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엔진을 만들었고요. 그 256가지의 특징을 조합을 해서 고양이를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만든 256가지 중에 되게 특이한 것들을 경매에 내놓고 비싸게 팔았는데 10억 원에 팔린 겁니다. 이게 왜 뭐 다들 놀랐죠? 뭐 이게 왜 10억 원에 팔리지? 그래서 희소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증명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뱅크시 그림을 버넌트 뱅크시, 불타는 뱅크시라고 하는데 뱅크시라는 작가 자체가 원래 되게 그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회사가 사서 불태워버리고 NFT로 하니까 한마디로 이 이벤트 자체가 브랜드 효과가 있어서 4억 원에 팔린 겁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의 희소성이 실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NFT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중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었던 건 경매 플랫폼이 나오면서고요. 오픈시라는 글로벌 NFT 경매 플랫폼이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NFT 경매를 한다. 그러면 오픈시에서 경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메타디움 기반의 메타파이라는 플랫폼이 생겼고 클레이튼 기반의 카카오 기반의 클레이트 기반의 클립드롭스라고 하는 경매 플랫폼이 있습니다. 크게 국내에서는 메타파이와 클레이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다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지금 지향하는 바나 고민하는 바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을 두고 어떻게 하지? 이게 뜨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작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 NFT를 판매를 하는데 저작권하고 관계없이 위반해서 그냥 팔았던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고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어쨌거나 웹툰 회사였고 IP를 다루던 회사였으니까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습니다. 작가님하고. 그래서 독점 계약이나 비독점 계약을 해서 몇 년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발생할 경우에 몇 퍼센트 나눕시다 라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NFT의 특징이 타만 팔면은 저희 손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뭐 이제 동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타파이와 저희가 이제 또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점을 할 때 제게 그 오픈시에서 제일 가장 특이한 것이 뭐냐면 재판매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첫 번째 판매자한테 돌아가요. 이게 원래 미술 시장에 있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고가의 그림이 팔리면 이전 원제작자들한테 조금씩 피를 주거나 하던 것들이 계약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그 코인 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어떤 거냐면 돈에다가요. 이 돈을 쓸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적어갖고 돈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대로 합니다.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원제작자가 팔았는데 그게 자기는 1,000만 원, 100만 원으로 턴키 팔았는데 100억 원이 됐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돌아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율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판매를 하고 그럼 어디서 보지? 플랫폼 가갖고 마이 영역 보면은 토큰 번호만 있고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시하는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vSpace라고 하는 저런 그 웹 XR 기반의 VR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픈시나 얘네들이 원래는 API를 통해서 자기네들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서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거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있는 채널들에 대한 것들을 전시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것들을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메타파이라고 적혀 있는데 메타파이에서 파는 저희 그림이 이걸 팔고 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걸 누르면 메타파이 쪽으로 넘어가고 메타파이 쪽에서는 뭐 거기 설명에 vSpace 전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원래 최후로 고민했던 거는 전시권에 대한 고민까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발생을 할 경우 원조 제작자와 저거를 구매한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사실 고민을 했어요. 거기에 뭐 아직 그런 거를 저희가 개발을 하거나 실행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 지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NFT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플랫폼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저희 같이 에이전시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저희는 에이전시 역할이고요. 실제 NFT를 경매하는 플랫폼들의 메인 관심사는 미술품입니다. 왜냐하면 미술품은 단가가 높아요. 하나가 팔리면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근데 거래가 일어날 때 얘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 플랫폼들이 그 트랜잭션 때. 그래서 단가당 트랜잭션이 높길 바라고 있고요. 비용이. 그래서 그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길. 그리고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거와 계약을 맺었던 미술품 쪽의 어떤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섞이는 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앞에 나가 있는 게 미술품들이 앞에서 끌고 나가니까 일단 비싸고 이게 돈 된다라는 자산 가치가 인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토큰 가격이 오르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대중적인 NFT 시장은 제가 봤을 땐 아직 아니다라고요. 물론 오픈시는 좀 예외예요. 오픈시는 조그마한 카드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뭐 코믹 그 만화책 오래된 만화책이라든가 병뚜껑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래서 오픈시는 글로벌 플랫폼이라서 굉장히 작은 것들도 좀 팔고 있는데 현재 국내 플랫폼들은 태핑을 아직은 미술품이나 큰 거를 하고 있고 그나마 메타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맺으면서 이것저것 조금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 카카오도 준비는 중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준비 중인데 클레이트는 먼저 지금 미술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술품 중심으로 좀 브랜딩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웹툰 IP가 저는 NFT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웹툰은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펀딩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처음부터 디지털 팬덤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프라인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디지털로 사고자 하는 그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원래 2차 창작으로 해서 굿즈를 판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콜렉팅의 가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NFT가 갖고 있는 디지털 팬덤과 콜렉팅의 가치를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IP로서의 파워가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나중에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NFT에 많이 접근을 하실 때 초기에 생각했던 편견을 깨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체불자가 토큰이라는 게 한 개만 유일하게 발급한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냥 기념주처럼 500개를 발간하는 거예요. 리미티드라는 조건은 가지고 있는데 한 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실물과 연동하려는 노력들도 있어요. 얘를 팔면 오프라인으로 뭘 줘요. 예, 만지는 것들. 그런 것들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수수료 안에서 뭔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뭔가 만졌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 물성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NFT가 오픈시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노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를 갖고 있는 것도 글로벌로 유명한 작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미술 갤러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약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파워 블로거들 많은데 블로깅 시작했다.
아니면 유튜브가 엄청 뜨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처음 열었어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채널의 파워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외부에다가 디지털 마케팅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V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어떤 것들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어떤 브랜딩이나 마켓을 만드는 게 쉽진 않겠다라고 느꼈고요. 미래로 봤을 때는 대중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대중화가 되려면 지금 웹툰이나 뭐 출판처럼 조금 더 싸고 자주 거래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뭐 디지털 굿즈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V스페이스처럼 뭔가 소유품을 전시하고 자랑해야 이게 기본적으로 욕망의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의 뭐 고민들은 뭐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양현수 작가님의 저 덴마에서 보면 백경대 집합이라는 저 장면이 있거든요. 누구나 저 작품을 다 알 거예요. 몇백만 명도 알 텐데 저기다가 내 이름 박을 수 있으면, 네, 저 내가 구매했으면 저 컷은 내 거면 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플랫폼이 나중에 연동을 해서 저 컷을 구매를 하고 그 구매자를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출판으로 치면 그 슬램덩크에서 난 농구가 하고 싶어요. 그 한 장면을 NFT로 사간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를 살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플랫폼이라면 그거와 연동해서 뭔가 애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이버 웹툰이라면 배대들 팔 수도 있을 거고요. 배대들 사는 게 삼성전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삼성전자가 나는 이 작가님들 후원할게 하고 다 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시장들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 부탁드립니다. 네, 양병석 대표님 정말 핫한 말씀이셨죠. 지금 메타버스 사실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연구원의 보고서를 이제 인용하셨는데 원래 메타버스는 한 2006년 정도에 지속 가능한 재단이라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재단에서 이미 그 용어를 만들었죠. 근데 그때는 인기가 없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상현실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경험서사들의 지금 하시는 창작 플랫폼처럼 경험할 수 있는 가상 아바타의 세계가 본격 열리면서 메타버스가 기존의 가상현실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게 상업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NFT 같은 경우가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오직 그것만 독창성 있고 고유한 나의 소유를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레트로라는 개념하고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그죠? 소장 각이면서 나만의 것 그리고 약간 사물의 영생을 좀 바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치면 사람의 욕망의 어떤 시장이 더 강화되고 관심의 시장이 더 확장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양병숙 대표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산업에서 NFT 산업이 어떻게 이야기 산업과 그리고 그 안에서 굿즈라든지 이런 사실은 NFT가 이런 사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어떤 만남 이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판 콘텐츠를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옮겨가시기를 원하시는 사업자분들 계시면은 갖고 계시는 소유하고 계신 IP 산업 중에 조금 독창적이고 좁지만 깊은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일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NFT는 넓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굉장히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팬덤들의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더 다양하게 좀 매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세 번째 연사 창작자의 입장에서 본 이 NFT와 메타버스 현실이 과연 가능성일지 또 다른 노동의 현장이 될지를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에 연재를 하고 계신 우리 김태권 만화가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예. 시간이 45분까지 마치면 너무 짧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NFT와 책의 미래인데요. 출판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오셨으니까 책과 종이 문화 쪽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종이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일단 블록체인하고 NFT 간단한 개념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제일 좋은 블록체인에 대한 제일 좋은 설명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가 얘기를 하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겨레에 칼럼을 쓴 일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보관하려면은 정말 그 치부책 있잖아요. 치부책. 누가 나한테 얼마 줬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고 두고 보자.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를 어디 보관하려면은 한 가지 전통적인 방법은 그거죠. 이거를 꽁꽁 싸매가지고 금고에 넣고 땅을 파고 파묻고 위에다가 돌 얹어 놓는 거.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한번 치부책 새로 쓸 때마다 또 꺼내가지고 또 이걸 해야 되죠. 중노동이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되게 특이한데 이게 아예 그러니까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다 복사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다 집어갈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새로 치부책 쓸 때마다 또 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비교해가지고 틀리면은 틀린 거 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한 군데다가 묶어놓는 거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관리를 하게 시키는 것. 두 가지 방법인데 블록체인이 두 번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새로운 기록이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누가 와가지고 내 컴퓨터를 가지고 지 맘대로 쓰겠다는데 이거를 맘대로 쓰게 해줄 거냐?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거를 제안을 하는 거죠. 너네 집 컴퓨터를 쓰고 너네 집의 장부를 우리가 쓸 테니까 대신에 얼마를 주겠다. 해가지고 주는 것이 코인이다라는 개념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 나눠 가지는 장부, 그러니까 땅에 파묻는 장부가 아니라 나눠 가지는 장부를 분산 원장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분산 원장식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블록체인하고 NFT에 관해서 데이터라는 거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출판을 하시잖아요. 책이 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통적인 오래된 방법이니까요. 이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코인하고 토큰에 대해서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몇 번 외웠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비슷하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그냥 토큰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코인처럼 다 서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제가 가진 500원짜리 동전하고 선생님이 가진 500원짜리 동전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동전에다가 다 일련 번호를 다 찍어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500개만 아까 기념주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딱 기념주화입니다. 500개 기념주화를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나왔는데 나는 499번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은 1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꾸자 그러면은 야 너랑 왜 바꿔? 1번이 더 좋은 거야 하면서 안 바꾸시겠죠. 이게 이제 NFT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토큰이 펀저블 토큰이라고 하고 바꿀 수 없는 토큰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서 논 펀저블 토큰에서 NFT입니다.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다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일련 번호가 찍혀 있는 토큰들 그리고 내 일련 번호가 찍혀 있는 토큰을 내가 누구랑 교환을 하거나 할 때마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록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느냐? 사실은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지 ERC 721인가요? 나온 다음에 아무도 생각을 못 해냈는데 몇 년 동안 하다가 사람들이 별의별 머리를 다 쥐어짜 가지고 나온 게 이제 크립토키티이기도 하고 뭔가 이거를 기념주화니까 수집용으로 사용을 하면 되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나와서 결국에는 성사가 된 겁니다. 이거를 수집용으로 쓰겠구나 하는 시장이 생겼고요. 그게 가능하게 된 게 뭐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은 지금 카카오에서 밀고 있는 거고요. 그라운드 X 카카오 그쪽에서 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거래하는 제일 큰 플랫폼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오픈시고요. 뭐 이런 용어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토큰을 찍어내는 거를 민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민트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옆에 가져온 그림이 저건데요. 이제 그 민트한 다음 말이 이거더라고요. 옛날에 동전을 만들 때 금속을 놓고 위에서 쾅 찍어요. 물론 이렇게 자꾸 하면 손가락 맞으면 큰일 나니까 원래 단단한 걸로 자꾸 하겠죠.
그러면은 발행을 찍어내는 건데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는 거를 토큰을 발행한다, 토큰을 민팅한다, 민트한다 그렇게 보통 말씀을 나누고요. 개인적으로 민트 초코와 엮어서 뭔가 말씀을 해보고 싶지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NFT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약간 길게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NFT가 뭐냐?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분산 원장은 어차피 이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 해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면은 좋은 일에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 백신 맞으면은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죠. 예, 지금 한국 정부에서 백신 맞으면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더 좋은 일에 쓰고 있는 게 그 옥스팜이라고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구호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미는 사업이 공정무역이에요. 근데 공정무역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이게 생산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질 때까지 이 물건이 어디에 거쳐서 어떻게 오고 중간에 누가 띄어먹는 거 없어야 된다. 중간에 누가 가로채고선 슈퍼에 가서 사온 다음에 대충 이걸로 자기가 웃돈 얹어가지고 판다. 이게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옥스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공정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본사에서 엄청 자랑을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돼? 그러니까 잘 안 된다기보다 되게 잘 옥스팜은 잘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데 NFT를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특히 NFT를 이용하면은 이게 번호를 붙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은 팔 수 없는 거에다가 그냥 번호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정말 그 내가 어젯밤에 생각해낸 재밌는 이야기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이걸 팔겠습니다. 이게 돼버립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번호가 붙어 있는 거냐, 그냥 붙었다고 주장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끊임없는 논란이 시작될 상황에 이 끝없는 싸움의 시작에 지금 우리가 인류가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NFT가 책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책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에 NFT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던 사파인데 여기는 접니다. 저고요. 이거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발터 베냐민이죠. 발터 베냐민 아저씨가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린 이유가 NFT를 처음 봤을 때 예술하는 쪽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강제로 아우라를 부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얘기를 하면서 베냐민이 아우라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아우라가 없어진다는 거는 똑같은 동전을 500원짜리 동전, 옛날에 장인이 막 열심히 깎아놓은 항 모양 있고 500 숫자 있는 그거를 갑자기 똑같이 다 찍어낸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전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베냐민은 물론 그걸 좋다고 봤습니다. 민주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내 것 좀 존중해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NFT 통해서 만약에 그 500원짜리 하나하나에 모두 번호를 찍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렸다면은 하나하나에 강제로 아우라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나 문화 쪽에서 이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NFT 거품을 터뜨리려고 하는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NFT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제가 연재를 하는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작품을 사고 파는 거냐 아니냐. NFT 관련해서 만나서 다른 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NFT 결국에는 뭘 사고 파는 거냐. 그렇게 얘기 드리면 사실은 작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이 사기꾼 녀석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 물 파는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해서 민팅되었다고 주장되는 토큰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 이 작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라고 주장이 되면 그걸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휴게실에서도 양평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딱 정확하게 얘기해서 디지털 영수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는 디지털 등기 서류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영수증하고 등기 서류는 그거를 증빙을 해줄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쾅쾅쾅쾅 문을 두들기더니 여기 우리 집이야 너 나가 그러면은 아니야 나 여기 살고 있어 집문서 뭐 전세문서 이거 보여줄게 하면은 이게 등기를 받은 거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할 때 애플샵에서 받은 영수증 같은 거나 일련 번호를 애플샵에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회해줄 애플샵이 없고 이걸 등기를 인정을 해줄 관공서가 없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처음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제일 중요한 이념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인가요? 아무튼 탈중앙화 해가지고 중앙은행 없이도 우리끼리 다 이거 기록에 분산원장이 남으니까 중앙은행 없어도 우린 다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등기소나 애플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딱 풀어지는 대답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직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항상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경향신문 그렸던 일러스트인데요. 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이 부분을 출판에서 어떻게 이용할까? 이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형의 무언가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형의 무언가는 콘텐츠와 스토리가 될 것이다 라는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이 토큰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게 있잖아요. 아까 강지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레트로 게임 당신도 해 나도 해 나도 이 게임 좋아해 하면서 서로 모여서 연식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이 NFT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곳에서 수집용 콜렉터블 NFT 비싼 거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에 대해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제 곧 들어올 것 같고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에서도 소속감을 주고 어떤 멤버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쪽에 멤버십을 주는 쪽에 주목을 하는 출판사와 콘텐츠 업체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펀딩과 모금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출판사들에서 한때 무척 주목을 하던 와디즈와 텀블벅을 NFT를 판매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NF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1분 안에 후다다닥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자, 무형의 콘텐츠와 스토리. 제가 그러니까 이세돌 9단대 알파고 경매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제가 참여했습니다. 여기. 어쩌다가 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이세돌 9단 때 알파고 NFT를 발매할 텐데 동영상이 필요하니까 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나 동영상 못 하는데 했더니 억지로 그냥 하라 그래서 대충 해서 보냈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기획은 다 좋았는데 동영상이 별로였다. 그래서 욕을 해가지고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음악 넣겠다 그랬는데 왜 빼자 그랬어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 뒷얘기들이 좀 재밌긴 한데 시간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이거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인데 이 아이디어를 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내가 낸 아이디어야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옆에서 이거 부러운데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근데 이게 그 이전에는 팔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도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뭘 판 거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보를 팔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보는 저작권이 지금 없어요. 한국 기원의 최대 그 수건 사업이 기보 저작권인데 기보의 저작권을 인정을 해주면은 저작권을 같이 둔 상대 기사가 가져가냐 이쪽에 가져가냐 누가 가져가냐 하는 문제로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인정 안 하겠다. 왜? 외국에서는 체스 기본은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라고 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그래서 뭐 기원에서 바둑계 인사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거를 해야 돼 해가지고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기보를 판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대국 자체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출판 쪽에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에 이게 낙찰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수장자분이 무척 만족을 하셨어요. 판 쪽에서는 약간 더 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 했는데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얘기지만은 다음 날 이더리움이 폭락을 하면서 어제 팔려서 너무나 다행이다. 그래서 다들 2억 5천 받아서 너무나 기뻐요. 오늘 경매가 종료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경매는 상당히 살떨리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형의 콘텐츠라는 것을 어떻게 팔 수 있겠는가? 이거는 출판 쪽에서 특히 작가님을 섭외하고 계신 작가님과 함께 뭔가를 기획을 하고 계신다면은 꼭 생각을 해보실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양배수 대표님께서 아까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예. 그리고 뭐 이거 뱅크시의 불타버린 작품, 뭐 비플의 첫 5천일 이런 거는 뭐 일단 넘어갈게요. 첫 5천일은 저거 작품이 뭐 750억 나왔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 그림 한 장이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림 한 장이 그렇게 받은 게 아닙니다. 저거를 5천일 동안 맨날 일수 찍듯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올린 그림들은 진짜 별로예요. 막 손으로 그린 거 올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5,000일을 일수 찍듯이 올린 그 과정 전체가 팔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곳이 출판업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판업계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속감을 주는 NFT. 사실은 소속감이라고는 했지만은 사실은 자랑질이죠. 이것도 경영했던 건데 소스타인 베블런 선생입니다. 과시적 소비. 네, 유명하죠. 아까 양 대표님 말씀해 주셨고 또 소속감 얘기는 강주영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랑질을 해야 돼요. 사람이 돈을 쓰면은 이걸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NFT를 사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쓰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NFT를 사야 돼요. 그리고 사고 또 이걸 어디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데 제일 좋은 공간은 메타버스일 것이다. 그리고 이게 꼭 돈을 쓰는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닐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은 사람이야. 나 세계문학 전집에 도스토옙스키 전집 그 죽는 줄 알았는데 토하면서 읽었어. 하는 거를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물어봐 주죠. 그런 거를 만약에 뭔가를 발행을 해서 뭔가가 뭔지 말씀을 안 드리지만요. 뭔가를 발행을 해서 이 사람이 그거를 여기저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고 막 로블록스에서 걸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출판사에 돈을 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기획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펀딩 모금의 수단. 예, 이거는 텀블벅과 와디즈를 NFT로 해서 먼저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모델은 없는데 대신에 그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게 후원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간송미술관하고 해가지고 뭐 훈민정음을 팔겠다. 그래서 훈민정음 팔겠다. 그래서 처음에 어그로 끄는 거냐, 뭐 국보를 파냐, 니네가 그랬었는데 사실은 훈민정음을 파는 개념이라기보다 간송미술관이 돈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후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후원 멤버십을 파는 거예요. 훈민정음은 고해상도 훈민정음 파일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작가의 육필원고에 대해서 판매한다. 사실 그게 작가 육필원고를 그 손으로 쓴 초고를 판매한다. 그러면은 이걸 뭐 하러 파냐, 사서 뭐 하냐 하는데 거기에 명분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사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무개 선생님에게 밥을 드립시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의 다음 책이 나오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텀블벅과 와디즈가 NFT로 사용이 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하이브리드 NFT라는 게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경영이 하이브리드 NFT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월드 퍼스트 에버 하이브리드 NFT 해가지고 영국에서 나왔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성공한 건 그거예요. 그 외국에서 유명 플랫폼들이 오픈을 할 때 이런 거래요. 피카소 NFT를 팔겠습니다. 피카소 NFT를 사시면 대신에 피카소를 드릴게요. 피카소 원화를 드릴게요. 워홀 NFT를 파는데 이거 사시면 워홀 원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인 NFT 파는데 뭐 몇백 년 묵은 와인 정말로 보내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하이브리드 NFT예요. 이게 다음 시대의 전자상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현물에 더해서 구매 인증. 나는 이런 좋은 물건을 산 사람이야. 그리고 자랑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영구 기록이 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게 있죠. 이 블록체인에 가담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컴퓨터를 끄고 때려 부수지 않는 한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스티밋이 조금 좀 잘 안 됐던 게 흑역사의 가능성이 글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게 다음 시대의 전자상거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출판 쪽에서 이용하기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극복해야 할 어려움 이것도 경영했던 건데 그냥 재밌어서 해봤어요. 제가 그림을 어려워 보여서요. 예. 좀 어려워 보이죠? 알아야 할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어들도 좀 어렵고요. 전자지갑 해놓고 하는 것 저 맨날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맨날 헛갈립니다. 지금 또 접속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양도세와 상속세 문제. 미술 시장에서 지금 NFT 본격적으로 못 들어가는 게 지금은 파는 건 파는데 나중에 세금이 어떻게 물릴지 모르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아까 옥스팜 얘기 들은 게 여기서 이제 떡밥을 회수를 하겠는데요. 제가 옥스팜에서 그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큰 반응이 없는 이유가 옥스팜은 착한 사람이고 블록체인은 한탕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익수가지가 엮이느냐 하는 게 있으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이세돌 구단님의 NFT
사업을 한 후에 같이 그 코인데스크랑 같이 몇 군데 같이 사업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딱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아니면 도. 출판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NFT를 이용해서 작가님한테 제안을 하실 때에도 이 부분이 클 거예요. 그리고 양벽 대표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휴를 제안을 했을 때 어떤 분은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좋아하고 이것도 해보자 메타버스도 하고 있느냐 당장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어떤 분은 우리가 왜 그 블록체인을 해야 되냐 코인 한탕 하려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희를 믿어야 되냐 봉익김선달 아니고 디지털 영수증이라면서 어디서 환불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아니면 돕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들쭉날쭉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내야겠네요. 예, NFT의 미래와 책.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디어가 이미 다 있으실 것 같고요. 더 많은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저하고 제 후배하고 같이 연재를 했던 건데 지금은 연재를 안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첫걸음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무한한 가능성도 있고 정말 누군가가 크게 당할 수도 있고 부침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은 뭔가 출판사에 좋은 출판업계에도 좋은 활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이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판이 잘 돼야 저도 살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태권 작가님의 그 강연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인용되었던 기간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NFT에 대한 최신 연재를 하고 있는 코인데스크 코리아라는 미디어인데 지금 저 뭐지라고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한겨레 신문사의 자회사인 22세기 미디어하고 블록체인 분야 선도 미디어인 코인데스크가 같이 발행하는 건데 저도 최근에 이제 구독을 하고 있어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여기에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탈중앙 이런 이슈도 어떻게 들어보면 민주화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화의 어쨌든 먹이를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자본주의 비극. 이 시장의 논리가 이 NFT 시장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까 훈민정음 해례본 말씀하셨는데 그 간송미술관을 돕기 위한 토큰이지만 토큰 100개 발행인데 한 개 가격이 1억이죠 지금. 아무나 후원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NFT 쪽에 출판 산업이 진출하려고 할 때 여전히 영세하거나 소규모 상인들은 사업자들은 대규모 플랫폼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의 다른 시장처럼 양극화가 초래될 확률도 있고 값을 매기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술의 아우라가 이제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보안 이슈잖아요. 블록체인은 원장이 다 공개되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 해킹을 해버리면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디지털 범죄자들과의 싸움도 이 보안 이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 거의 작가이면서 미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의 자리를 다 넘나드시는 그런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저희는 테크놀로지 발전과 출판 컨텐츠의 미래라는 세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업로드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이 세 분 연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을 좀 한 개씩 먼저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첫 번째 강연을 해주셨던 레트로와 사회문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큰 흐름을 짚어주신 강지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소장각 그리고 이 가상세계에 가서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문화생활을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과 소설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1980년대 대중문화를 굉장히 재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게임기 하나하나, 노래 하나하나 모든 그 문화들을 정말 경험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선생님 소개해주신 레트로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우리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는 뭐 갤러그라든지 이런 거 다 사실 국내산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만약 이렇게 NFT로 메타버스로 갈 수 있는 게임의 원작 또는 레트로 게임의 어떤 레전드
국산 뭐 이런 게 있거나 또는 작가 중에 좀 발굴의 가치가 있은 지금 다시 한번 그 작가의 그 작품을 레트로하게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추천하실 수 있는 게임이나 어떤 작가나 컨텐츠가 있을까요? 네, 일단 NFT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 말씀해주신 게 제가 너무 흥미롭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저도 생기고 있는데 일단 NFT에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좀 꼽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꽂힌 그거는 보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게임과의 연관지어보자는 이제 선생님 질문이신 것 같은데 한국 게임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게임 문화나 산업이 전체적인 게임 산업에 비해서는 좀 늦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잘하고 있는 게임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보관의 이슈, 보존의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게임 산업은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큰 산업 분야를 갖고 있는데 온라인 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온라인 게임은 기본적으로 끝이 없는 게임인데 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버 종료, 서비스를 종료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트로 게임 얘기를 하면서 연식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끝이 있는 게임을 선호하는 것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 게임을 더 많이 즐기고 있는 게이머들의 경우는 그 일종의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되는 서버가 닫히는 그 순간이 이제 게임을 끝내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것들은 예전에는 그냥 근데 그런 예고가 대체적으로는 일찍 예고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랑 언제 끝낼지 상의를 하는 경우는 잘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비즈니스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예고된 서버 종료 서비스 종료 시기에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채팅을 나누기도 하고 기념 스크린샷을 찍기도 하고 그런 세레모니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라져버린 서버에 들어간 이제 게임 소스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소프트웨어를 게임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의 그 경험이 길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쉬움들을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아카이빙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도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넥슨이라는 게임사에서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그 게임을 이렇게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창 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게임을 이제 재현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NFT랑 접목을 하면 온라인 게임의 기본적인 수명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그 순간이지만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목을 시키는 방향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상상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지웅 선생님은 한국 게임의 역사라는 책을 공저하셨어요. 게임 문화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펀딩 리워드 중에 레트로한 오락실 게임을 모아서 한 2시간 동안 하는 리워드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은 우리의 역사이면서 문화이면서 이제는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어서 이제 양 대표님께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게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NFT로 조금 더 소득을 좀 보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치를 좀 더 확산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대표님으로서 이런 플랫폼 창작에 좀 함께 하고자 이렇게 스토리를 발굴하고 작가님을 섭외하실 텐데 이제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작가님을 좀 우선적으로 기준을 두시는지 또 이렇게 워낙 이쪽에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딱 보면 감이 오는 작가님이나 스토리도 있는지 좀 엑셀 플랫폼으로 옮기기 좋은 어떤 컨텐츠 조건들이 있을까요? XR이 딱 지금 아까 메타버스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XR이 타입에 따라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AR이면 약간 오프라인에 뭔가 필요하고 VR이라면 가상 현실에 것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웹툰도 어떻게 보면 AR 그 XR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별로 맞는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웹툰은 당연히 스낵 콘텐츠 위주일 거고, 그래서 뭐 약간 좀 더 재밌거나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VR의 경우엔 지금 저희가 탐색해서 느낀 게 기존 웹툰 시장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사업을 방향을 바꾼 게 실수했어요. VR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VR은 비주얼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패키지 게임을 사는 시장 같은 느낌이라 단행본처럼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조금 더 출판에 가깝고 약간 팬덤이 있는 그 짧은 시간에 확 뭔가를 줄 수 있는 이런 작가님들을 끌어오는 게 VR 쪽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NFT 스토리를 말씀하셨는데, NFT는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디지털 마케팅 능력인데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 그 판매라는 행위 자체가 스토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가님과 판매를 대행하는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VR 다큐멘터리, 전 다큐멘터리 작가를 오래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영화제에 가서 VR 다큐를 보면은 굉장히 청각적인 요소 그리고 공간의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서사를 읽어간다라기보다는 그 공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 그 리얼한 실제감들이 굉장히 중요한 VR의 체험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연사이셨던 김태권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아까 이제 펀딩을 활용한 NFT를 발행하고 싶다. 또 하이브리드는 아직 신생이라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가님으로서 NFT로 발행하고 싶은 어떤 본인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어떤 걸 고려하고 계세요? 펀딩은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펀딩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신생 펀딩도 가능하고, 아니면 작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젝트성도 있는데, 작가님은 어느 쪽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각자도생, 구명도생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NFT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거 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다 아시잖아요. 그 연재하고, 그러니까 웹툰 쪽으로, 웹소설 쪽으로가 아니고 종이 매체 쪽으로 책으로 연재하고 작품을 해가지고 이게 생활비로 충분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원고료나 인세를 받고 그거 말고 이거를 잘은 모르지만 풋볼할 때 한 번 더 차주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1점씩 더 따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NFT로 한 번씩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찌 해가지고 엮여서 NFT 관련된 일을 조금 같이 한 발을 담그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상업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되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또 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돈이 돌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 출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떤 전집을 내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일에 NFT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벤트, 이거 NFT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로 또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분한테 한 푼은 너무 심하죠. 조금씩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모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아서 뭔가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하나, 앞에 거는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먹고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거고, 뒤에 거는 뭔가 이거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NFT의 가능성은 이제 완제품으로 책을 이제 발행했던 출판 산업이 그 책을 발행하는 모든 과정과 동기, 그리고 기획의 의도와 이 목적, 사회적인 가치를 모두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를 분화시켜서 이것의 소중함을 더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과정이 공정하고 또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다면 완제품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먼저 기획의 깃발을 올리셔서
기획의 과정을 NFT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딱 감사합니다. 그 아까 비플 말씀드렸지만은 5,000일 동안 했다란 것 자체가 발행이 된 거고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기보가 아니라 알파고하고 뒀는데 아무튼 사람이 한번 이겼다라는 거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 사실 책보다 저도 출판 쪽 밥을 20년 가까이를 먹었지만은 책보다 어떻게 보면은 책 나온 다음에 뒷얘기가 더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거 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들 자체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게 돼버렸다는 거죠. 예. 디지털 컨텐츠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분화되고 파편화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답사를 한다거나 굉장히 그 생명의 위태로움이나 기후재해의 어떤 현장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발굴할 때 그 현장성을 강조해서 출판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출판이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이제 공간 강압을 갖게 되면은 모든 것을 출판의 IP로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출판인들을 위한 이런 컨텐츠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현장 계신 분들과의 수많은 만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해요. 갑자기 어느 날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어디 가서 맘먹고 계속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대학을 다시 가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계의 바다에서 내가 당장 진짜 아까 김 작가님 말씀처럼 내일 모레 나의 가게를 나의 직원들을 그리고 나의 IP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필드에서 질문들이 지금 온라인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연사분들 중에서 네, 마이크 드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재은님께서요. 출판과 NFT의 연계가 활성화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께서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대표님? 예, 일단 활성화와 안정화 차원은 일단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지갑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코인을 처음에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코인 거래 자체에 대한 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아까 1,000원이었는데 내일 1,500원 갑자기 500원 됐어. 이런 코인 가격 때문에 조금 아직은 이런 부분 말 그대로 코인 마켓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 자체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코인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술과 제도 그리고 어떤 플랫폼의 안정화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보통은 한 기술이 나오면 대중화되는 데는 한 3년, 5년이면 되거든요. 한 5년 안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부터 뭔가 저희 오늘 그냥 헤어지지 말고 토크를 발행할 수 있는 뭔가를 상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 뒤에서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임지원님께서 NFT와 저작권은 서로 관련이 있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드신 김태권 작가님께 깊이 있는 대답 기대해 보겠습니다. 깊이는 없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변호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변호사분 몇 분께 여쭤봤는데 제가 제일 좋은 답을 들었던 게 이영욱 변호사님이라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님인데 또 본인 스스로 직접 만화를 그리십니다. 그러니까 만화 작가이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고 법학사고 뭐 아무튼 약간 좀 부럽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인데 이분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큰일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정말로 큰일은 아니고요. 이제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작권이라는 거를 보장을 해줄 때 NFT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영욱 변호사님이 한 얘기는 아니고 NFT에 대해서 좋은 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NFT가 처음 나오게 된 게 2010년대 중반에 케빈 맥코이라는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가
이제 그 두어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에 이걸 누가 만들었고 지금 누구한테 넘어간다라는 거를 블록체인에다가 일부러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더리움의 규약을 쓰지 않고 그냥 다른 블록체인에다가 아무튼 써서 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퍼런스장에서 처음으로 거래를 했던 디지털 짤방이라 그러나요? 이미지도 있는데 그때는 실제로 4달러를 현찰로 옆 사람한테 주고 그거를 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돈이 오고 가건 간에 블록체인에 이걸 누가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저작권에 되게 좋은 얘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영욱 변호사님이나 그 약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장밋빛 매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직까지 법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큰 문제들 중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NFT 아티스트 분들이 그림을 올리셨는데 그거를 주재범 작가님이라고 픽셀아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작품을 미국에 있는 미국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가져가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가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따지고 물어야 되느냐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세돌 구단님의 NFT를 이세돌 사범님 NFT 할 때 제일 놀랬던 게 자 이제 오픈시에다 이걸 올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리세돌 해가지고 올라온 NFT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사범님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발행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히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이세돌 사범은 아니겠지 해가지고 안 사면 다행인데 누가 정말로 작정을 하고 내가 진짜로 그 사람처럼 보이겠다, 내가 죽어도 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신생 영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록이 남는다고 그래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아주 높은데 이영욱 변호사님이 걱정하시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법도 없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는 중앙정부 따위 필요 없어 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하는 게 블록체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에 그 센트럴한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그 방법이 너무 없어요. 모여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주고 교통정리해주고 딱딱 가르마를 타주는 그런 기관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죠. 장기적으로 봐서 상식적인 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억울하다 내 평생의 작품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몇이 생길 텐데 그 케이스에 나나 우리 작가님 그러니까 우리 출판사에서 관리하는 작가님이 걸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걸 저작권에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장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아무튼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요즘에 IP 산업에서 가장 지금 그 큰 이슈가 지금 저작권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짧은 소견으로는 NFT를 발행하시는 어떤 연습, 훈련 또는 시도를 해보시려면 깊은 팬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세계관 안에서 그 팬덤들이 진위를 가려주고 서로 부적절한 비윤리적인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검열이 잘 되는 그런 팬덤을 활용하시는 게 사실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정하고 사랑하고 계속 이어가는 팬덤에서 감히 이렇게 사기를 치고 가짜를 발행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자체적으로 진압하고 검열하는 힘이 사실은 알고리즘의 뭐 힘이라든지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걷어내는 것보다 필터링보다 훨씬 더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그래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지만은 오프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작가님다운데 그래서 자 최진리님께 질문을 좀 한 번 더 할게요. 저희는 지금 7시 30분까지 세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장에 와 계신 플로어 관객분들 중에도 질문 계시면 손 들으셔도 돼요. 자 최진리님께서 질문해주신 NFT가 나중에 출판 컨텐츠의 활성화가 된다면 코인의 시세, 실제 화폐 가격은 이분 바로 오늘 암호화폐 걸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지금 예상이 가능할까요?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선생님이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 대표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오늘 이더리움 6%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 10%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16% 떨어진 거죠. 네? 근데 며칠 전에 사실 400에서 48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코인 자체가 지금 400 얼마 얘기 들었는데 이더리움은 400이 아니라 몇백 원짜리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이 가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NFT는 이더리움이나 같은 이 코인 마켓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그림을 샀는데 그림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왜 저희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고 10,000원에 샀는데 원화가 갑자기 몇 배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인 가격과 그 NFT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가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코인에 하고 딱 반드시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지금 현재 NFT 마켓은 특정 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타파이는 메타디움, 그 클레이트는 클립드롭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클레이튼의 가격이 떨어지면 클립드롭스의 가격이 사실 낮아지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코인 마켓 자체의 변동성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건 사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막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NFT 시장은 자체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매일 한 번씩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가 보는데요. 최근 며칠간 하락이 그냥 거의 추풍 낙엽처럼 파란색으로 그냥 도배를 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암호화폐 시장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도지코인이라든지 아주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 코인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들의 오르내리는 어떤 그 배경이 주식 시장보다 굉장히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칫 매몰됐다가는 정말 오프라인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라는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테크놀로지 발전과 미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지용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막 열광하는 새로운 가상경제 시스템 그리고 미디어 어쩌면 진로 그리고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문화적인 시선에서 어떤 윤리적인 가치라든지 뭔가 좀 짚고 가야 되는 성찰해야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불안한 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는 건 맞지만 언제나 인간의 욕망은 성과하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이슈지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도 또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사회학자 그리고 게임 문화를 오래 연구하신 선생님이 지금 이런 아주 핫한 새로운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좀 선생님이 성찰하고 싶은 어떤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되게 심오해서 좀 오래 고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너무 윤리적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테크놀로지 발전과 출판 콘텐츠의 미래라고 하는 이 테마로 초대를 받았을 때 라라랜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대사가 정확하진 않지만 남자 주인공이 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방에게 사람들이 재즈를 좋아하지 않아라는 좀 체념 섞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즈 음악인의 활동 계속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발전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서 아마 몇 해 전부터 느낄 수 있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 커다란 물결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립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 순서에서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자고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네, 이 그러한 커다란 변화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있는 이 토대 위에서 그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 좀 바라보자, 네, 라고 하는 것이 네, 첫 단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감 시간이 네, 초 단위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오늘 강연에 함께해 주신 세 분 연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드리고 저희 테크놀로지 발전과 출판 콘텐츠의 미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